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입니다. 229화 나는 솔로 29기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오늘은 29기 2화에서 맹활약을 펼친 샤넬 극혐러 영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왜 연상연하 특집이 나오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 대본을 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연상을 좋아한다, 그런 선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할 이야기가 많은 부분으로 보였거든요. 왜냐면 단순히 호기심에 연상녀를 좋아하는 어린 나이의 남자들도 아니고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후의 연상인 걸 알게 되어 이미 좋아하게 되었으니 나이는 관계없다고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다르니까요. 이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자들로 비록 현 시대 남자들의 결혼 정년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들 기준에서 연상녀라고 하면 여자로서는 제법 홍기가 꽉 찬 나이가 되거든요. 우리는 나는 솔로를 비롯한 여타의 프로그램에서 지겹도록 봐왔어요. 30 중반 나이의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불편한 진실. 바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려 말이죠. 여성 스스로 하는 걱정보다도 남자 쪽에서 이미 노산이 걱정되어 만나기 꺼려진다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제법 많았어요. 생각나는 낯설 남자 출연자만 해도 굉장히 많을 정도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단지 여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남자 또한 생물학적 나이가 들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자들의 신체 나이에 대해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냈었죠. 그 결과 여성 스스로 내 난소 나이가 어리다, 난자를 얼렸다와 같이 기괴한 플러팅을 선보이는 출연자들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잘잘못을 떠나 이건 분명한 사회적 현상이에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성취가 커지면서 비혼 인구가 늘고 실제 결혼 나이도 늦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여전히 좀 더 어린 여자를 찾는 남자들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 흐름을 깨고 남자들의 본능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면서 30 중반 이후에 연상녀가 좋다고 외치는 연하남들의 등장이 기묘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점에서 분석할 부분이 많이 보인 거고요. 이건 중간에 기회가 되면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또 한 번의 잔인한 사회 실험을 시도했다고 보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철의 출연입니다. 영철은 다른 남자 출연자들, 즉 연상이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 연하남들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출연자였어요. 그건 사전 인터뷰 때부터 확연하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연상녀를 꺼려하는 영철을 굳이 이 연상녀나 솔로나라에 마치 사자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듯 던져버린 겁니다. 이른바 불시착이에요. 출연자들은 자신이 어떤 구성 안에 들어가는지 선택할 수 없죠. 불러주는 대로 나가서 장소와 출연진 모두 제작진이 세팅해주는 대로 촬영에 임하게 됩니다. 영철은 그 어느 때보다 제작진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동안은 이런 출연자 구성은 이런 걸 의도한 거 아니야? 라는 유추만 했을 뿐이었지만 이번만은 다릅니다. 정말 노골적이고 적나라했어요. 영철은 연상녀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지런하고 애교 많은 연하남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불만을 보이는 존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앉혀두었으니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그게 바로 첫날부터 드러난 거예요. 마치 영철이 희생양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는 남자, 여자 출연자들이 보이는 모습에 끊임없이 인상을 구기고 영철의 그런 표정은 카메라에 수시로 적나라하게 잡힙니다. 어쩌면 그랬던 영철이 한 연상녀에게 반해서 신념도 다 버릴 정도로 푹 빠져 직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없이 로맨틱한 서사로 완성될 수도 있겠죠. 연프의 매력이 그런데 있기도 하니까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조건을 뒤엎을 정도의 사람을 만나 사랑을 이룬다, 그런 서사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영철은 자기 기준 너무나 이상한 그 솔로 나라에서 빌런이 되는 단계를 착착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러라고 깔아준 판이니 연상녀가 좋은 척, 노산에 대한 걱정이 없는 척, 평소의 신념과 반대되는 연기를 하지 않는 이상 영철은 제작진이 깔아준 판 위에서 칼춤을 휘두르며 착실한 빌런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을 전시하고
그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건 꼭 마음이 움직여 눈물을 쏟는 영화가 아니라 울어라 울어 여기서 울어 하고 강요하는 작정하고 만든 신파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영철은 정말 시청자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말이 많도록 다양한 언행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샤넬백을 가진 여자 출연자들을 향해 반감을 드러낸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자 출연자들을 관찰한 모습입니다. 그럼 먼저 샤넬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명품 샤넬백 관련 언행은 영철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결정적 장면이었어요. 캐리어를 들고 내려가며 여성 출연자들이 샤넬백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바로 인상을 찡그렸고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하며 여성 출연자들을 향해 아웃이라고 했어요. 별다른 대화나 상황 파악 없이 명품 이야기는 감점, 아웃이라는 즉각적 평가를 내린 거죠. 소비 성향을 그 사람의 인성과 연결시키는 듯한 판단 기준을 드러냈는데 사실 이건 명품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자기애적 위협에 대한 반응이에요. 영철은 샤넬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 그 브랜드가 상징하는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에 불안을 느낀 겁니다. 명품은 여성이 나보다 더 비싼 욕망을 향유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경험치를 뜻하는 거죠. 영철은 그 불안을 즉각적인 배제, 즉 아웃으로 해결한 거예요.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불안을 견디지 못해 즉각적 회피입니다. 동시에 영철은 무의식적으로 통제 가능한 여성에 대한 욕망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그가 원하는 건 검소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안에 머무르는 여성입니다. 샤넬은 비싼 가방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여성이 스스로 선택하고 소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여성 출연자들은 대부분 30대 중반 이상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연령대라면 대체로 사회생활을 10년 이상은 했을 걸로 추측되죠. 본인의 직업이 있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사회초년생도 아닌 연차가 제법 쌓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 안에서 취향에 따라 명품이라 할 만한 물건을 소지할 수도 있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초에 자신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백수가 부당한 경로로 취득한 작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영철은 이걸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캐리어를 옮겨준 후 여자 출연자들의 대화를 듣고 곧바로 얼굴이 구겨졌죠. 영철에게 이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의식은 상대가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욕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명품 이꼬르 허영이라는 단순 프레임으로 순간적 통제를 시도합니다. 여성의 소비를 비난했지만 사실 영철 스스로는 벤츠를 타고 바버샵에 가는 소비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허세적 욕망을 여성에게 허영이라는 라벨로 투사한 거예요. 라캉이 말한 타자를 거울로 삼는 자기애적 구조의 전형입니다. 자신이 사실 명품, 브랜드, 위신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반대되는 가치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나는 명품 싫어한다. 여자들이 명품 이야기하면 아웃이다. 이건 원래 그가 욕망하는 것에 대한 반동입니다.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억압된 욕망을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여기서 즉각적인 아웃 선언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힘, 과시적 방어입니다. 불안할수록 기준을 키우고 취약할수록 단호한 척하는 방식. 이건 흔한 패턴입니다. 취약성은 싫으니 기준을 키워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샤넬백 장면에서 드러난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성의 세계가 클수록 나는 작아진다라는 회피형의 불안. 그럼 내가 먼저 배제해버리자라는 자기애적 보호. 보울비가 말한 회피형의 특징은 상대가 자신보다 자율적일 때 강한 긴장감을 느끼는 점이에요. 영철의 명품 이꼬르 아웃은 그 긴장을 판단과 통제로 해소한 형태입니다. 그 결과 영철은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여성들을 단 몇 초의 브랜드 이야기만 듣고 전원 아웃시킵니다. 이 행동은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상대를 먼저 탈락시키는 전형적 자기의 마이너스 회피 패턴입니다. 에스터 페렌이 말했듯 친밀함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은 가장 잔인해진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밀감이 형성되면 자신의 결핍이 드러나니까요. 영철의 아웃은 결핍 노출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로 보여요. 타지펠의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보면 영철은 아예 검소한 집단 대 명품 집단이라는 이분법을 만들어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는 방식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려 합니다. 나는 허세 없는 남자다. 그들은 허영심 많은 여자다. 이 구도는 자기 지위를 강화하는 위계 형성 전략이에요. 결론을 내리면 명품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샤넬백이 불편한 게 아니라 자신의 프레임 밖에 있는 여성의 주체성이 불편한 겁니다. 그 순간 영철이 한 행동은 불안, 통제 욕구 작동, 즉각적 판단, 선제적 거절이라는 구조적 반응입니다. 그는 여성을 평가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의 불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샤넬백 전원아웃은 허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 통제를 벗어난 여성에 대한 불안이 촉발되어 투사 반동형성 과대보상으로 이어진 자기의 회피구조의 발현으로 보여요. 결국 샤넬백은 영철에게 명품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성의 상징이에요. 여성의 경제적 주체성, 소비의 자율성, 대화 밖에서 형성된 삶의 경험치들이 모두 영철의 프레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관계를 열어두기보다 닫아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기애적 구조가 강할수록 타인의 욕망은 불쾌한 변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대화를 통해 이해하기보다 기준을 통해 정리하고 감정을 견디기보다 선택을 통해 통제하려고 합니다. 명품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정의하지 않은 욕망을 가진 여성이 불편한 겁니다. 그는 타인을 판단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을 먼저 던져놓은 겁니다. 참 단순하고 또 단단한 방어죠. 어떻게 보면 영철을 다른 남자 출연자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더 남자답다, 상남자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상남자와는 거리가 멀죠. 다음은 요리, 정리하는 상황 등에서 보여진 영철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그가 주로 관찰자 포지션에 머문 이유는 행동이 곧 검증이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실제로 돕기 시작하면 자신의 능력 속도 성실함이 드러나죠.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제작진은 그 부분 앞쪽에 영철이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넣어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주로 영철은 다른 출연자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자들의 요구가 없어도 알아서 움직이는 남자 출연자들을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편집본에 의해선 영철이 계속 관찰자로 보여지게 하는데요. 실제로 그 포지션에 있었던 이유는 행동보다 시선의 위치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락항식 표현으로는 행위의 결여를 시선으로 보상하는 구조예요. 행동하지 않는 대신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죠. 여성의 행동을 평가 대상으로 삼은 심리적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여성의 행동을 관찰하는 척하지만 실제 목적은 자신의 불안 관리입니다. 받기만 하나, 미안해하나, 왜 안 움직이나는 상대를 판단함으로써 스스로 우위에 서려는 자기애적 통제예요. 그는 상대의 주체성을 정보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는지 검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 거리두기예요. 거리를 둔 채로 평가자 위치를 유지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즉,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친밀함보다 바깥에서 심판하는 우위가 더 안전한 거죠. 여기에 남성들의 어필 행동을 평가 기준으로 변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영철은 남자들이 열심히 움직일 때 남자들을 보지 않고 여성의 반응만을 문제 삼습니다. 여자들이 미안해하나, 받기만 하나? 이는 경쟁 불안을 회피하려는 전략이에요. 남자들의 행동력과 자기 어필이 돋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비교당할 가능성을 느낍니다. 연상녀만 가득한 솔로나라는 영철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른 남자 출연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지 않고 동력마저 없는 상태죠. 그런데 남출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그 불안은 여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거죠. 영철에게 여성의 행동성은 수능도의 지표입니다. 여성이 움직이지 않으면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춰 움직일 사람인가로 연결돼요. 즉, 그는 배려나 협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영철의 기본 구조를 보면 상대의 자율성보다 기준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하고 경쟁 불안이 생기면 여성을 평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요. 통제 가능성 없는 상대를 본능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상황별로 기준이 바뀌는 자기애적, 회피형 패턴을 보이죠.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영철은 제작진이 원했을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게다가 시청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던 모습은 자기소개 때였는데요. 처음 인터뷰 때 영철은 아내가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직업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이 욕심이 있어서 현실적이진 않지만 희망하기로는 자녀를 5가지도 원한다고도 했죠. 그래서 다들 영철이 유도를 그만둔 후 찾은 진로가 사업이 아니겠냐는 말을 했었어요. 연봉이 높은 전문직이나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전업 아내에 아이 5을 원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순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기소개 때 밝힌 직업은 자동차 부품회사 경영지원팀으로 말하자면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외벌이로 아이 5을 꿈꾸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연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높을 수도 있고 따로 재산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으니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무튼 영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출연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상 사연을 토대로 한 심리 분석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다 편하게 심리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